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그야말로 패닉이었는데 나스닥이 3% 넘게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또 개장 초에는 모두가 갭 하락을 하면서 네. 6% 넘는 지수 하락폭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투매는 개장 초에 어느 정도 진정된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것들이 지금 회자되면서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 마감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M7도 줄줄이 하락하면서 한때 시총 1조 달러가 증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다소 조금 매도의 하이라이트, 그거는 좀 지나가지 않았는가 하는 기대도 살짝 가져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다 네. 발동이 됐죠. 어제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하면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고 코스닥도 11% 급락했습니다. 600선대로 내려앉으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상황을 전개될지 증시타임에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변동성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그렇죠.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외화 예금을 통한 환테크를 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환율의 흐름에 따라 환노출, 환해지형 ETF를 통해 재테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우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안 그래도 푹푹 찌는 날씨에 시장까지 참 힘든 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까지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여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대할 때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이 도움이 되는지 차분하게 시장 되짚어봅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다우지수는 2.6% 이상, S&P 500은 3%, 나스닥은 3.43% 하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하루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경기 침체 공포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를 덮쳤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증시가 동시에 역대 최대 하락을 기록하는 최악의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일본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일본 니케이 평균은 12% 넘게 폭락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 상승, 제조업 경기 전망 악화, 또 AI 버블론 등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가 동시에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 최근에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무려 60% 이상 폭등하면서 38.5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붕괴했던 2020년 3월 이후 최고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날 아시아 증시 하락에 비하면 뉴욕 증시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양호한 결과 내놓자 낙폭을 일부 축소하긴 했습니다. 7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51.4를 기록하면서 전월치 대비 상승했습니다. 신규 주문, 고용, 재고 등 대부분 항목이 상승을 하면서 50을 넘어서 확장 국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패닉세를 멈추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다가오는 9월 FOMC에서 50bp 인하 확률도 80% 넘어섰는데요. 연말까지 총 125bp 인하까지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에서 대표적인 강세론자이자 와튼의 마법사로 불리는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 제레미 시겔 교수는 연준이 긴급으로 75bp를 인하하고 9월 정례 FOMC에서 추가로 75bp를 더 인하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금으로선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주가 급락 사례와 연준의 긴급 대응 여부를 한번 보면 보통 20% 이상 주가 하락이 발생한 경우 연준이 대응을 했습니다. 유동성 환경 자체에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면 현재 수준에서의 주가 폭락은 연준이 긴급 대응에 나설 만한 수준은 아닌데요.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현 금리는 너무 제약적일 수 있다며 연준이 경제 악화 조짐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더불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종목들 상황들 한번 보시면 맵을 보기가 좀 두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M7 전체적으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 한때 90달러 선까지 폭락했다가 100달러 선 겨우겨우 지켜냈고요. 애플 역시 4%대 급락했습니다. 애플 경우에는 워런 버핏이 애플 지분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소식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요. 아마존도 4%, 테슬라도 4%대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구글이 법무부가 제기한 스마트폰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급락했던 국채금리도 소폭이지만 낙폭을 줄이고 있긴 합니다. 마감은 등락이 갈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2년물은 3.89%대, 10년물은 3.77%대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장중에는 장단기 역전 현상이 잠시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감도는 전운도 시장의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도 전면전은 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에도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로 후퇴했습니다. WTI 배럴당 72달러 선의 브렌트유는 반등하면서 배럴당 7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불안 심리 때문에 주식, 석유, 비트코인까지 대규모 글로벌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심리적으로 힘들지만 아직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시나리오 중 현실화된 것은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변동성 구간에서 시장에서 기존 규칙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이성적으로 지켜보는 태도 필요해 보입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세계 증시를 덮쳤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 증시가 동시에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블랙먼데이를 보냈고 이어서 뉴욕 증시에도 부메랑이 되돌아왔습니다. 먼저 한국 코스피 처음으로 하루 하락폭이 200포인트를 넘기면서 전체 시총도 192조 원이 증발했죠.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매도세를 진정시키긴 여푸족이었고요. 일본 증시는 1987년 블랙먼데이를 넘어 사상 최대 낙폭을 경신하면서 월가에선 지금 일본 증시에 진입하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올해 급등세를 보였던 대만 가권지수도 TSMC가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폭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블랙먼데이는 글로벌 투매로 이어졌는데요. 이어 문을 연 뉴욕 증시 그대로 돌아왔는데 나스닥은 3% 넘게 다우와 S&P 500은 약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시가총액 1위 애플과 엔비디아 각각 4%, 6% 넘게 미끄러졌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총은 한때 1조 달러, 우리 돈 1,300조 원이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면서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했고요. JP모건은 침체 가능성을 50%로 보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침체 우려에 월가 공포지수는 한때 4년여 만에 최대치로 치솟기도 했고 또 최근 워런 버핏이 최은행주로 꼽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애플까지 연거푸 주식을 처분하면서 현금 실탄 확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선 침체에 미리 대비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아래 공포가 시장을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쇄 패닉에 빠진 가운데 가상자산도 급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6개월 만에 5만 달러 선이 붕괴되기도 했고요. 대장주가 미끄러지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낙폭이 20% 넘게 벌어지면서 2,200달러가 무너지기도 했고 리플과 솔라나 등도 20%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지난 7월 고용지표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높아졌다는 분석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미 대선의 교착 상황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준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얼어붙었던 M&A 시장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들의 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아폴로와 블랙스톤, KKR, RS 등 4곳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투자한 총 금액은 우리 돈 220조 원에 달했고요. 투자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무려 2,7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A 시장 해빙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요. 호황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 바이아웃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한 6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KR의 수장 스콧너트를 비롯해 사모펀드 경영진들은 M&A 시장이 다시 돌아왔다면서 연거푸 배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소식도 살펴보죠. 구글이 검색시장 반독점법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구글이 애플을 비롯해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의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도록 한 계약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에 매해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스마트폰과 웹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구글 검색이 사용되도록 했다며 구글을 제소했는데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같은 관행을 통해서 우위를 점했고 연간 우리 돈 40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챙겼다 주장했습니다.
가뜩이나 각국 당국이 빅테크들의 갑질 행태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이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명령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보면서 구글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물망에 오른 애플과 아마존, 메타 같은 이 대표 빅테크들 역시 영향권에 놓이기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방산주만 홀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보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는데 미국 엑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과 헤즈볼라 모두가 보복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블링컨 장관은 이르면 향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로 보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이란 측은 이스라엘의 피습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도 이란의 보복 공격이 명확해지면 선제 공격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측의 일촉즉발 상황이 지속되면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휴니드가 18.97%, 스페코가 9.88% 올랐고요. 대성하이텍도 5.7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방산주를 제외한 모든 업종들은 어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밸류업 수혜주로 분류됐던 금융주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금융주는 연초 이후 주가가 37.5% 증가해 시장 상승폭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에서 대규모 차익 실현이 출회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모펀드 운용사들도 잇따른 금융주 상승 랠리에 엑시트에 돌입하면서 금융지주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는 추세기도 하죠. 또 이외에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약 38억 달러가량 처분한 것도 일부 금융주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2주 연속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줄이면서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JB금융지주가 4.73%, 기업은행이 5.7% 떨어졌고요. 신한지주와 DG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모두 7%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 자동차 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이 자동차주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7월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은 약 13만 8천 대로 작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습니다. 기아의 판매 대수가 10% 넘게 감소한 것이 전체 판매량에 타격을 줬죠. 이에 대해서 다올투자증권은 현대차와 기아의 7월 판매 실적은 대체로 약보합세라면서 비수기 영향과 더불어 신차 수요 둔화 현상이 공존해 3분기 판매량 반등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임금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도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기아 노조는 사측과 교섭에 나설 예정인데 기아는 올해 단체 협상까지 갱신해야 하는 만큼 협상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현대모비스가 6.21%, KG모빌리티가 7.86% 떨어졌고요. 현대차가 8.2%, 기아가 10.08%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전체 업종 가운데 조선주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조선주는 경기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파업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낙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조선업계는 여름 휴가에 들어갔지만 휴가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 투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노선사 노조 단체인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오는 28일에 동반 파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파업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조선주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J중공업 모두 11% 넘게 하락했고요. HD 현대미포가 12.4%, 하나오션이 13.48%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든 하루였습니다. 어제 아시아 주요 주가 지수 모두 역대급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의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고 지수의 하락폭은 우리 시장 역사상 가장 컸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하루를 보낸 시장, 투자자분들 고민과 패닉을 넘어서 공포감까지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일단 시장 똑바로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 다시 한번 복귀하고 오늘을 준비하시죠. 코스피가 8.77% 급락해 2,441.55포인트였습니다. 234포인트 넘게 급락하면서 증시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더 크게 빠졌습니다. 11.3% 내려 691.28포인트입니다. 하락률은 역대 네 번째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이 급락했던 이후에 4년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2,600여 개 종목이 일제히 내렸고 상승한 종목은 단 3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시가총액은 235조 원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폭락장이었는데요. 사실 시장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폭이 이 정도까지 크진 않았는데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NK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자금 이탈, 중동 불안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일본 증시가 폭락하자 같은 아시아 증시는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심도 사라지며 패닉셀이 벌어졌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급격한 자금 이탈이 나타났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어제 1조 5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1년 만에 최대 규모의 매도 폭탄입니다. 기관도 2,685억 원의 매도 우위로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셀 코리아에 나선 모습이었고요. 개인이 1조 6천억 900억 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했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기엔 어림도 없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이 5,444억 원 순매수, 기관이 1,172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6,778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외국인 엑소더스의 유가증권시장 대형주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전 종목이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거의 10%씩 줄줄이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패닉셀이 나오면서 10.3% 하락해 71,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7만 원 선 간신히 사수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6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9.52% 급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9.87% 떨어져 15만 원 선의 거래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급락에 AI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겹치며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털어낸 영향이었습니다. 반도체 투톱과 함께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가 8.2%, 기아가 10% 넘게 빠지며 코로나19 쇼크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도 나란히 7%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10위권 전 종목 모두 하락해 질렸습니다.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11% 넘게 밀리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알테오젠이 11.3% 폭락했고 HLB가 4.69%, 삼천당 제약이 15% 가까이, 그밖에 셀트리온 제약이 13.72%, 리가켄 바이오가 12.2%, 헬스케어 업종 모두 내렸습니다. 더불어서 클래시스가 4%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휴젤도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환율은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는 3원 60전 올라서 1,374원 8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새벽 2시 마감 이후에 정규장 마감 시간까지 위 달러화 약세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의 영향으로 1,350원대까지 내렸다가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세에 다시 1,370원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역외 환율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다가 7원 80전 떨어진 1,365원 9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컸던 걸까요?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만 주목하던 우리 증시가 경기 침체, 아래 공포가 고개를 들자마자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건 알겠지만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겠지만 지금 낙폭이 과한 건 맞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단기적으로 과도한 낙폭 이후에 빠른 반등이 나오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확산기 때처럼 시스템이 붕괴되는 악재는 아니라며 투매와 반대 매매가 종료된 이후에 저가 매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에 의해서 지수 낙폭이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S투자증권은 일단 급락했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코스피가 10% 정도 하락한 이후에 반등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침체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지표 발표와 잭슨홀 미팅, 9월 FOMC 등이 모두 한 달가량의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되는 만큼 한호흡 쉬어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서 다올투자증권도 현재 반등 시의 탄력도는 낮겠지만 지금이 리스크 관리의 기회라며 올해와 내년 이익 증가율과 실적 추정치의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조선과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통신 등의 업종도 견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안 좋겠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잠시 쉬어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동시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체크하시죠.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 미국의 6월 무역 수지, 3년물 입찰 등의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고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행사인 플래시 메모리 서밋이 개최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번 행사에서 AI 메모리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또 이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2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 위메이드, SK텔레콤, 카카오페이, 하나투어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뷰티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아모레퍼시픽 실적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체크하시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부 조선주가 올랐습니다. 기대를 넘어서는 업황 지표에 조선주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미포 등이 강했는데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밤사이에 미증시는 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미국의 서비스 업황이 확장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공포는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증시 흐름이 중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폭락도 견뎌냈으니까요. 오늘도 마음 단단히 먹고 개장 준비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사흘 연속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낙폭을 줄인 게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S&P 500도 그렇고 3% 넘게 빠졌고 예.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투매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죠. 투자 심리가 예. 위축되기도 위축됐겠지만 시장이 그야말로 좀 구조적으로 색깔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아니 우리 코스피가 어제 네. 코스피가 아니라 니케이가 12.4%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무슨 진짜 1987년이었죠. 그 블랙먼데이 있었던 그 무렵에 10월 20일 날 예. 그런 양상이고 나스닥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하고 지금 장 마감 이후 오늘 봐서는
오늘 저녁에는 다시 또 이제 그 반등세를 이어갈 만큼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만 어제 장중 저점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 6.36%. 네네. 지수가 예. 무슨 이상한 나라의 잡주도 아닌 나스닥이 네. 이건 좀 웃기는 거죠. 웃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만큼 빅스 어제 폭발한 거 보세요. 그렇죠. 그러다 내려오기도 하고 뭐 보니 이걸 갖다가 이런 장을 갖다가 꼭 한 2, 3년에 한 번씩 겪는데 네. 이럴 때마다 보면 결국 고수익을 내던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꼭 고생을 해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자기 돈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웅크리고 맞으면 되거든요. 네네. 맞고 견디면 또 돌아가는데 네네. 이거는 뭐 레버리지를 쓰는 쪽에서는 오늘도 아마 다들 생각들이 그렇지 않으실까요? 개장 초에 어제 급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진콜을 당한 쪽에서 네. 돌을 못 메워 놓으면 개장 초에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 급락 때 그냥 다들 저가 매수 기회만 그렇죠. 삼겠다는 개파라 것이고 출발하면,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고 과연 이제 오후에도 반대 매매 한번 나올 거 어떻게 격리할 건데 일단 뭐 한 고비는 넘긴 느낌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네, 보니까요. 보면서 그런 그나마 느낌. 낙폭을 줄인 게 다행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나마 낙폭 예. 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빠질 때 빠지더라도 네네. 지금은 여기서 뭐 추가 급락보다는 예. 일단은 뭐 단기 바닥은 잡은 느낌인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소화할지 그러게요. 참 궁금합니다. 예. 자, 많이들 좀 불안하실 것 네. 같은데 저희가 오늘 HS 아카데미 이호석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또 자세한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였는데 간밤 뉴욕 증시 상황 리뷰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글쎄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9% 빠지고 니케이가 12% 빠진 걸 봐서 그런 나스닥은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 좀 드네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또 내성이 강해져서인지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저는 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요. 지금 경기 침체 공포에 이제 전 세계 증시가 휘청이면서 뭐 연준을 향해서 꼭 FOMC 기다리지 말고 긴급 회의를 열어서 또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리표 보시기에 이 경기 침체 얘기 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겁니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네. 경기 침체인지 여부가 지금 현재 시장을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최근에 있었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경기 침체를 시사하느냐인 것 같아요. 네. 경기 침체 징후는 지금 전혀 없는데 매크로 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 경기 침체 예들을 알고 있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 간의 괴리가 굉장히 커져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은 실물 경제보다 금융시장이 훨씬 더 앞서가 있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시장이 너무 앞서갔던 것에 대한 되돌림 정도일 뿐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이 안도했던 이유는 ISM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죠.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래도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매크로 변수들이 정말 미국이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무엇인가 균열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은 금융시장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제 보여줬던 그런 신호들 중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비트코인이 어제 이제 장중에 5만 불까지 하락했다가 한 10%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이 한 가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2년물 금리가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물 금리도 그렇고 10년물 금리도 그렇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이상은 안 빠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를 보면은 일단은 9월 달에 50bp 인하, 그러니까 25bp 인하가 아니고 50bp 인하 가능성이 83%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연준한테 앞서 말씀해 주신 긴급 인하든 뭐든 빨리 조치를 취해라라는 아주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연준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긴급 인하를 포함해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 당시에 금융시장을 안정시켰던 연준의 결정적인 조치는 회사채 매입 계획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연준이 회사채를 거의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심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연준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말을 통해서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좀 불안 심리에 의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락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정말 이 금융시장의 어마어마했던 변동성이 경기 침체를 시사한 것이었는지에 네. 대해서 많은 그 논란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국내 증시 뭐 사이드카의 서킷 브레이커 어떻게 보셨나요? 과거에도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를 보면은 뭐 예. 3개월 전으로 대부분 회복했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조언은 앞으로 변동성이 많이 커질 겁니다. 이유 없이 오르고요. 이유 없이 빠르지는 그런 모습들을 당분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할 때 초점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오늘 주식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멀리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효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유 없이 빠지고 이유 없이 오르는 장,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게 되고, 지금 어제 같은 나스닥이 3% 넘게 빠졌는데도 오히려 안도하게 되고 하는 이 그러게요. 아주 이상한 상황을 가끔씩 우리가 맞게 되는데, 그래요. 저기 뭐 오늘 우리 증시자 뚜껑 열어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대표께서는 지금 향후 시장 전망함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뭐 자꾸 그걸 갖다 언급하는데 시황마다 그거는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부분은 실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NK 트레이드 청산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엔화일 텐데요. 엔화도 어제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엔화 그러니까 강세가 진행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6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언제까지 달러가 약세가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보면 추세적일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키웠지만 이게 지속적인 요인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지정학 리스크가 미국의 경기를 틈새로 만들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 변동성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전연결에서 들어보니까 이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은 좀 일단락될 수도 있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네요. 네. 예. 예, 어차피 또 한번 세게 맞았으니까 지금 이제 숨 좀 돌리는 구간이라서 이 부분도 그러게요. 이제 차근차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네. 일단은 한 곱이 넘긴 건 확실한 것 같네요. 그죠? 그러게요. 오늘 국내 증시가 간밤 뉴욕 증시 낙폭을 줄인 거에 초점을 맞출지 네. 아니면은 이게 3%대 하락이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출지 이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네요. 그래요. 그건 저는 일단 전자가 아닐까. 낙폭을 줄인 게 다행이다. 그쪽에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워낙 도깨비장이라서.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예. 네. 네,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제 바쁘셨죠? 네, 어제 굉장히 바빴습니다. 어제 이재무 대표님 하루가 더 궁금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제 같은 날은? 보통은 제가 이제 그 화요일 날 정기 보고서 발간하다 보니까 이제 보고서 내용들 이제 마무리하고 네. 최종 검토를 하는 시간 많이 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도 이제 나와야 예. 되는데 뭐 종목이나 섹터별로 좀 이슈 있는지 체크도 좀 하는데. 그래서 평소에 루틴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제는 거의 제 뭐 루틴이 다 깨질 정도로 예.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실제로 이제 우리 작가님하고도 계속 대화를 나눴는데 네. 뭘 주제로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할 정도로 어제 이제 계속 시장을 보는데도
개장 초반 낙폭이 있으니에도 계속해서 낙폭이 이제 커지는 그러다가 그냥 사이드카 발동도 되고 뭐 서킷 브레이커도 걸리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들이 어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또 되짚어봐야 되잖아요. 예. 언제 그랬었는지 네. 또 그런 것들도 한번 또 짚어보는 뭐 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니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있었는데 서비스업 PMI는 그래도 경기 확장 국면이었단 말이죠. 뭐, 네, 맞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사실 저런 지수를 많이 챙겨보지는 않는데 예. 지금 시장이 시장인 만큼 저런 지수까지 챙겨볼 정도로 상당히 지금 뭔가 예. 간절함이 지금 녹여져 간절하죠. 있는 그런 그렇죠.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저 내용 자체가 이제 좀 비교적해도 또 확장 국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니지 않겠어? 뭐 좀 시간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라고 좀 인지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래도 데이터 나와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오늘 시장을 좀 이제 뚜껑을 열기 전에 좀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미국 쪽도 보니까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 지금 선물 지수가 좀 반등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좀 열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낙폭이 이제 어제 굉장히 컸었는데 그게 좀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좀 되지 않을까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시장도 시장이지만 저는 어제 그 우리 뭡니까? 우리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밤에 미국장 열렸을 때 하는 거 말고 우리 낮 시간에 하는 그 주간 거래 이거 어제 거래가 뭐 안 되고 결제가 취소되고 그런 사태가 있었다면서요. 제가 뭐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못 해봐가지고 어떤 이슈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네. 황당해요. 뭐 이렇게 변동성 커지고 거래 폭발한다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게 우리 네네. 국내 증권사들 그 제휴하고 있는 그쪽 대체거래소 ATS인가 거기서 안 된다고 해버리니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마 그러면 저도 어제 이제 지나가는 짤로 본 것 같은데 증권사 그 공지사항들 있죠. 예, 예. 그걸 이제 캡처해서 어딘가 좀 올리던데 예. 아마 그런 내용들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증권사들이 낮에도 이제 예, 거래할 수 있는 주간 식으로 거래하는- 광고를 예, 많이 그거. 했었거든요. 예, 아마 그런 예. 것들이 일부 좀 중재됐던 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어제 그 뉴스 보면서 섬찟한 게 네. 이거보다 조금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진짜 내 계좌에 있는 뭐 주식이 됐건 코인이 됐건 뭐가 됐건 이거 팔아서 현금화 할 수는 있는 거냐. 그 상황 가서 거래 체결 안 돼요. 뭐 취소해야 돼요.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뭘 믿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섬찟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시아 증시가 몸매를 좀 크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저희도 예. 뭐 방송 전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일본 증시가 12% 넘게 급락했고 이게 1987년도 그 당시 14% 그 이후로 최대 낙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옌 가치가 지금 다시 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일본 증시는 지금 급락하고 있고 어제 국내 증시도 뭐 사이드카의 서킷 브레이커까지 왜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더 많이 몸매를 맞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그동안 올랐으니까.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어제 이제 한국 이제 지수를 보고 있을 때 네. 한국 지수는 이제 늘 그런 표현들 많이 썼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ATM기다. 그렇죠. 현금 네. 인출에 굉장히 좋은 국가다. 그래서 한국 증시만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 보고 있었는데 뭐 다른 나라는 저도 좀 어땠나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다음에 대만 가장 우리나라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쪽도 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시아가 많이 빠지고 있었고 그나마 어제 보니까 중국이 이제 좀 덜 빠졌었고 네네. 일부 다른 또 신흥국 아시아 쪽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지금 아시아권 시장 내에서 한국, 일본, 대만이 유독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게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경기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또 경기에 좀 민감한 또 수출 이런 것도 많이 하는 또 그런 국가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아닌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런 용어를 갖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재무 대표님 오늘 아침에 현재 그거는 있죠. 어제 같은 그런 폭락장이었으면은 일단 반대 매매는 조금 압력은 있는 거 아니에요, 개장 초.
그럴 수밖에 없고 어제도 이미 좀 어제도 꽤나 이미 나왔을 것 나왔을 같습니다. 거고. 네, 어제 뭐 신저가를 기록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네. 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투매를 부른다고 주가가 과도하게 빠지면서 이제 그걸 막지 못한 이제 반대 매매 그 수급들이 좀 매도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보니까 거래소 쪽하고 코스닥 쪽,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10개가 채 안 됐고 또 코스닥 쪽에서도 10 몇 개밖에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합산 한 30개? 예. 예, 예. 빨간불을 그러니까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빨간불을 킨 종목이 한 30개 내외였으니까 예. 그렇죠. 굉장히 예. 사실은 이제 시장 자체가 소위 말하는 저 자막에 나오자면 패닉장이었고요. 제가 이제 어제 또 느낀 바는 뭐냐면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저는 계속 나누고 있는데 네. 코로나 뭐 우리나라만 뭐 그런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코로나 이전에는 증시가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내가 가능한 수준에서 변동이 있었는데 어제 삼성전자 10% 빠지고 예. 그다음에 지수가 막 10% 이상 빠지는 그런 예.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들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제 바라보는 시장에서 아주 극단적인 매수와 매도가 이 시장에서 격돌을 하고 있다는 걸 또 체감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볼 때는 과거 코로나 이전의 그 변동성과는 좀 다른 더 큰 변동성이 계속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연령대도 그렇고 참가자 수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 네. 이전에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500만 주식 인구라고 그랬거든요. 예. 대신 1,400만 주식 인구라고 하잖아요. 그럼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도 거의 단순 계산하면 3배 이상 커져 있기 때문에 네. 매수와 매도가 아주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쭉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떨어질 때도 쭉 빠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이 수급적으로 좀 계속 작용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응 전략을 짤 때 더 좀 세밀하게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서킷 브레이커 역대 이제 서킷 브레이커 발동 내역이 나오는데 그 발동되었던 그 시기하고 그 발동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이렇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 서킷 브레이커가 그 이후 추세적인 하락의 어떤 그 전조로 작용했을 때도 있고 9.12 테러 같은 경우는 저거 서킷 브레이커 나왔다고 다 팔았다가는 그야말로 그거 했고 9.11 이후에 얼마나 엄청난 또 랠리가 나왔습니까? 이제 이것도 결국은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때그때 다른데 요번은 또 이번에 진짜 모처럼 발동된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가 어떤 식으로 그거 할지는 좀 그거 하네요. 일단 제가 어제 좀 놀랐던 거는 저 서킷 브레이커의 발동 내역에서 네. 네. 과거, 그러니까 저도 이때는 시장 참여자도 아니었고 뭐 업으로 삼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예. 소위 말하는 닷컴 버플, 그 그냥 역사적으로 들었던 얘기들이죠. 예. 그 시절, 그 다음에 예. 9.11 테러,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19 때 급격히 떨어졌던 그 시기인데 어제 발동됐단 말이에요. 저 서킷 네. 브레이커가. 예. 과연 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의 약재였냐 이거죠. 아니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란 말이죠. 시장이 그 호들갑을 떨고 막 그야말로 기계가 주문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겠지만 여기 나왔던 주요 원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난주하고 뭐가 달라졌다고? 안 근데 그렇습니까? 제가 판단해서 네. 지수를 코스피로 놓고 볼 때는 네. 한 2, 3% 정도 빠지면은 네. 아 그래도 뭐 감내 수준에 저 정도 이슈면 그래도 빠질만하다 예. 할 수 있는 수준이 코스피 제가 볼 때 마이너스 3% 정도였습니다. 어제 개장 초반 그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마무리 되나 그랬거든요. 네. 근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확연하게 달라진 거죠. 제가 이게 말했던 코로나 이전과 이후 달라졌다는 게 저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기적인 어떤 발전도 있을 거고요. 매매 패턴도 분명히 무언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낙폭은 상당히 이제 과했다는 거죠, 결국.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올해 내내 시장을 바라볼 때 지수 밴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걸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2,300, 2,800을 봅니다 얘기 드렸어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달 초에 그 하반기 전망 이런 거 할 때도 그 뷰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300, 2,800 그 범주에 있다라고 놓고 보면 어제 코스피가 한 2,300대까지 내려가긴 했어요. 반등은 나왔지만. 예. 그러면 얼추 바닥권에는 와 있다. 바닥이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소한
연간 기준 놓고 볼 때 가격적으로 싼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낙폭은 이제 좀 어제처럼 과하게 나오는 거지는 않겠죠. 지금 예상 체결 지수가 아까는 막 100포인트 넘게 나오다가 지금 이제 또 70포인트 정도까지 줄었는데 우리 시장 워낙에 뭐 빠르기도 빠르고 도깨비 같은 시장이라서 저 오히려 막상 장 열면은 아예 뉴욕장 반영하는 마이너스 출발도 아니고 처음부터 상승 출발도 가능하다고 보이네요.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근데 어제 아마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뒤통수 맞았다. 뭔가 사기당한 느낌. 이 정도는 아닌데 뭐지 하는 게다 보니까 굉장히 흉했어요. 저는 그걸 어디서 느끼나 하면은 전반적인 어떤 그 실시간 채팅창이나 댓글란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상실감이나 그 분노가 크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온통 욕설이 난무해요. 그 나와서 얘기하는 패널이나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가 뭔 전문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놈 저놈 소리 막 나오고 말이죠. 참, 좀 그건 아닌데. 저는 오히려 요새 올림픽 끝나고 나서 메달 색깔 결정되고 나서 두 선수 서로 부둥켜 안고 손 들어주고 등 두드려주는 거 보면은 눈물이 핑 돕니다. 그 배드민턴 결승이요. 예, 그거 뭐 이번에 안세영 선수도 그랬고 우리 김우진 선수 그 양궁 금메달 확정된 뒤에도 참 아름다운 장면 나왔고. 근데 그게 스포츠니까 그렇지 여기 돈 넣고 돈 먹기 위해서 저놈이 내 돈 뺏어가는데 뭐 등 두드려주고 싶겠습니까? 네. 그렇긴 하네요. 예. 그리고 원래 남 탓하는 게 좀 마음도 편하고. 아휴,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만약에 이제 지금 앞서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개파락하면은 뭐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그야말로 이제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포트폴리오에 꽉꽉 채워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장에서는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앞서 이제 소장님도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급락장이 나오고 좀 어려워질 때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보고 내 투자 어떤 전략이나 방향성을 바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 주식을 그 레버리지 쓰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빌려서 투자하는 거는 네네. 저는 좀 일반 개인 투자분들에게 권해드리지 않아요. 물론 증권사에서 많이 권합니다. 그래야 수수료가 많이 나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이 권하고 또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박을 냈다는 분도 굉장히 주변에 뭐 들어오면 많죠. 근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정도 꼴이다. 내가 될 가능성을 좀 낮다고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어떤 그 스타일 자체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현금 투자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포트폴리오에 현금을 보유하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소 현금을 10%나 많게는 30%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현금을 언제 쓰는 거냐면 지금처럼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떨어질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진 거 다 보고 나서 반등 나올 때 매수가 들어가줘야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현금을 이때 쓰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그 현금을 늘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전략도 앞으로는 좀 투자하실 때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현금을 꽉 채워가지고 다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하락을 맞으시는 분들은 이제 방법은 이제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다릴 때도 가만히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내 종목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내 종목이 산 시점이 좀 비싼 가격에 산 건지 싼 가격에 산 건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건 항상 시장에서 매수가 몰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종목을 놓고 볼 때 이 종목은 그래도 좀 싸다라고 느꼈던 종목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 좀 비쌌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번에 그냥 차익 실현이 되면서 계속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각각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그렇게 분석을 좀 하는 시간을 지금은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지금 1%대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417포인트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정말 그야말로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글쎄요, 일부 기존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주 위주로 좀 저가 매수 유입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0.9% 하락 예상되고 코스닥은 여전히 7%대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64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8% 반등 예상됩니다. 호가는 72,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6만 1,0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3.7%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31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반등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90만 8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0.3%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차는 보합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4천 원이고요. 기아가 1.3%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5천 원. 그리고 KB금융이 1.5%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7만 8천 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2.9% 약세가 예상됩니다. 어제도 11% 급락했는데 추가적으로도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16만 원. 알테오젠 오늘 4.9% 반등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7만 4,500원. HLB가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4,500원. 삼천당제약도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5만 2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3%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7만 원이고요. 엔캠 0.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5만 8천 원. 리가캠바이오도 1.9% 반등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4,800원이고 클래시스가 1.5% 약세가 예상됩니다. 휴젤이 0.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1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지금 보니까 이제 양시장 지금 네. 이제 대형주 쪽으로는 글쎄요, 지금 대기 매수세, 저가 매수세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이랬다가도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또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분들 감안한다라면은 오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네요. 굉장할 것 같죠. 예. 예상 체결지수 코스피는 네. 지금 개장 전에 예상 체결지수 동시효과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기세까지 보이는데 예. 코스닥은 아무래도 반대 매매의 여파가 이제 아직도 그러게요. 상당할 것 같고 이제 솔직한 얘기로 당분간 한 1, 2주는 이걸 갖다가 사후적으로 설명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해설자 입장에서도 네. 이 설명을 잘 하기 힘든 그런 장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채널이나 유튜브 등등을 갖다가 또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답 없는 시장에 알고 쓰는 사람, 알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참고할 뿐이지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그 말하고 쓰는 사람들이 알 만큼 알고 천기를 알아서 그거 같으면 뭐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냥 돈 벌면 되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럴 때 그런 데다가 쓸데없는 데 막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상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낫습니다. 누군가를 갖다 자꾸 탓하고 싶어지는 그런 장이 되는데 레버리지 너무 쓰지 마시고요. 지금같이 변동성일 때는. 네. 지금 좀 이렇게 이 와중에도 어제 같은 경우는 전 업종이 다 시풀했는데 네. 그래도 좀 이런 변동성 큰 장에서 우리 시장 내에서 좀 덜 다칠 만한 아니면 조금 더 기회가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섹터가 보이세요? 피난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제 어제 월요일 시장 빠질 때 이제 시장 지수랑 개별 종목들 이제 낙폭 빠지는 것도 살펴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거와는 또 이제 별개로 이제 시장 이제 반등은 분명히 나올 건데 반등 나올 때 주도 섹터가 바뀔 건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계속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 그다음에 어제도 사실 개장 초반만 하더라도 낙폭이 클 때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은 플러스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그다음에 플랫폼 이런 소위 말하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쪽에서는 매수가 일부 들어왔었고 어제도 종가이긴 하지만 코스닥의 순매수 1, 2위가 알테오제, 삼천당제약입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업종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코스닥에서 지금 알테오젠 플러스 4% 정도의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HLB, 삼천당제약 대체로 지금 그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하고
2차 전지가 비교적 지금 강세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락을 맞은 이후에 반등 구간에서 과연 주도 섹터가 바이오나 2차 전지로 갈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뭔가 꺾이거나 또 뭐 꺾일 시점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바뀔 시점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이거와는 별개로 경기 침체라는 새로운 이슈와 함께 투자 심리가 바뀌면서 이제는 뭐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바이오,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돼. 이런 논리가 성립돼 버리면 시장의 자금이 이리로 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반등 나온 구간에서 주도 섹터가 바뀔 수 있을지를 여러분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주도 섹터가 바뀐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이오하고 2차 전지나 그다음에 테크, 그러니까 기술만 있는데 자금이 부족했던 쪽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은 돈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이자가 높은 상황에서는 진행이 안 됐던 프로젝트가 다시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섹터 쪽은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일단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반도체 쪽은 어때요? 지금 오늘 그래도 코스피가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기존의 시장 상승 주도했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뭔가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조선주 섹터도 지금 오늘 반등 예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사실 주도주는 반도체도 있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실적이 나왔던 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이 회복된 쪽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국내 증시 낙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쪽이 지금 바뀐다는 건 이쪽에서 자금이 무언가 이제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쪽에서 그러니까 자금이 차익 실현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어렵지만 익절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을 지금 과감하게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결국 어제 매도는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매도였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볼 때 어제 많이 빠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조선주, 화장품주도 어제 일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대부분 올해 많이 올라왔고 실적이 나왔던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차익 실현 나왔는데 다시 시장 반등 나올 때 이쪽에 자금이 들어갈 거냐 이겁니다. 반도체는 저는 확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 어제 보면서 굉장히 지금 이 투자 전략을 못 잡고 있는 게 이쪽이에요. 반도체예요. 예, 다시 반등이 나올지 이대로 차익 실현 나와서 끝나버릴지 그러니까 쉬어간다는 거죠. 근데 아직 반도체 업황은 꺾인 건 분명히 아닙니다. 아직 사이클상 봤을 때는 25년도 하반기나 가야 정점이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땐 주가가 빠질 시점은 사실은 25년 초 정도거든요. 빨라야 올해 말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한 5, 6개월 빠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은 빠질 때가 아닌데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물음표를 저를 두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투자 의견상 뭐 저가 매수해야 된다. 지금 다시 조정이 끝났으니까 반등 나온다라고 쉽사리 지금 의견을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호가 분위기 보니까 시장이 그래도 앞서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예, 그 뉴욕 증시 그나마 낙폭을 줄인 게 다행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같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어제 뭐 우리 아래 꼬리 예. 길었고요. 예, 근데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그 예.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는 최근 며칠 급락장에서 외국인이 팔고 그걸 갖다 그 매물을 이제 개인들이 다 받아냈는데 어제 개인 투자자 많이 사셨어요? 예, 예. 그래도 이 판때기가 계속 돌아가려면은 조금씩은 먹여줘가면서 해야겠죠. 늘 그렇게 털어먹다가는 손님 다 떨어지니까 짧은 반등은 아마 먹여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반등할 때 나와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8월 6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3% 넘게 빠졌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이제 개장 초 낙폭을 줄여낸 게 다행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 이슈, 아래 공포가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서비스업 PMI는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가상자산 비트코인도 좀 많이 떨어졌고 변동성도 굉장히 커진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와, 오늘 국내 증시 지금 반등 출발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가 3% 넘게 올라갑니다. 4% 가까이 올라갑니다. 2,538포인트, 코스닥도 2.9% 강세입니다. 71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5% 강세입니다. 75,0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 5% 이상, 6% 강세 보여줍니다. 165,500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2%, 3% 넘게 올라갑니다. 333,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4% 강세입니다. 927,000원이고요. 현대차도 5% 상승합니다. 236,000원. 기아도 5% 강세입니다. 101,4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4% 이상 올라갑니다. 셀트리온도 3.8% 강세로 189,600원이고요. 기아 5% 이상 올라가고 KB금융 4% 강세 8만 원이고요. 신한지주도 3% 이상 상승합니다. 5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6% 반등 보여줍니다. 174,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알테오젠도 강세 보여줍니다. 7% 강세 28만 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5.9% 이상 올라갑니다. 85,500원. HLB도 3.7% 상승 81,1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5% 이상 상승합니다. 16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4%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75,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지금 엔캠도 6% 강세, 그리고 클래시스도 6% 이상 올라갑니다. 45,450원. 니가캠바이오도 5.7% 강세로 77,600원. 리노공업도 8.9% 올라갑니다. 18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4% 반등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조선주들 흐름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HJ중공업이 8.9% 강세 보여줍니다. 3,0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한국조선해양도 8.6% 이상 올라갑니다. 187,800원.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7%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6% 강세입니다. 28,600원. 그리고 HD현대중공업 강세고 HD현대미포도 4.9%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조선주들 흐름 좋고요.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금양이 9% 이상 올라갑니다. 61,600원.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도 9% 이상 올라가고요. 강원에너지, 엔캠도 8% 이상 상승합니다. EV 첨단 소재도 올라가고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하이드로 리튬, 미래나노텍, 지오릿 에너지 모두 일제히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8% 이상 올라갑니다. 219,500원. 그리고 리튬 포어스도 강세고요. 윤성 FNC, 천보, 그리고 금양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후성, LG화학, 세방전지 모두 일제히 상승 보여줍니다. 리튬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랜드 쪽도 흐름 좋습니다. 테크윙이 지금 9% 가까이 올라가고요. 원익 QNC도 5.8% 강세고요. 심텍, 한솔케미칼, PSK, SK하이닉스, 원익 IPS, 제우스, 반도체 쪽 흐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일제히 강세입니다. 이오테크닉스 7% 이상 올라가고요. 지금 146,000원, 그리고 YC, 제너셈, DI 모두 5%에서 6% 강세고요. 한미반도체도 4.8% 이상 올라갑니다. HPSP도 지금 6% 이상 올라가고요. MK전자도 4% 이상 상승 중이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모두 4%, 5% 강세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관련주 낙폭이 컸던 섹터 위주로 지금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전선 쪽, 전력 쪽도 빠르게 매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사입니다. 지금 각각 현재 1,527억 원, 그리고 1,765억 원 순매수고 어제 저가의 순매수를 보여줬던 개인 투자자 오늘은 빠르게 매도합니다. 지금 3,34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85억 원, 344억 원 순매수고
개인은 425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빠르게 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7,672개 약심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환율 지금 보게 되면은 달러 환율은 좀 올라갑니다. 지금 1,370원 88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371원 선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74원 80전이니까 지금 한 3원 한 60전 70전 낮은 레벨 그 상황입니다. 1,371원 선. 네네. 네. 야, 진짜 이렇게 나왔으니 오늘은 이 정도인 것 같고 이제 미국장 반등 나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기술적으로는 딱딱 짚어지거든요. 네. 2,651차 타겟이고 그 다음에 2,700까지는 그동안 빠진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네.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 2,700까지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야 외국인들이 그래도 외국인들이 또 이제 지금 대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와 니케이도 참 대단합니다. 니케이 지금 5.86% 전일 대비 무려 지금 뭐 포인트로는 1,857포인트 얘 또 2,000포인트 올라가겠네요 또 오늘. 이건 뭐 그야말로 변동성 장이네. 오늘 같은 날 빠지는 것도 있나요? 오늘 같았냐? 예. 그럼요, 있죠. 지금 보게 되면은 하락하는 종목이 그래도 더 많아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렇진 상승하는 않죠. 종목이 훨씬 많죠. 네. 특별한 섹터로 뭐 빠지고 그런 건 아니죠. 예.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매수 사이드카 발동하네요. 이거 잘하면 매일 이 사이드카 소리 듣겠습니다. 이거. 참. 지금 시장 어떻게 판단되세요? 오늘 좀 빠르게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관건은 이제 오후장까지도 이런 반등 폭, 상승세가 유지되는지 여부일 것 같은데 좀 개인 투자분들 참 어제 떨어질 때 떨어지는 칼날 잘 받으시네요. 오늘도 이렇게. 네, 네. 일단 좀 시장이 일단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개장 초보다 낙폭이 또 약간 상승폭이 좀 약간 줄어가지고 한 2%대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매수가 비교적 또 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그 어제도 계속 유심히 본 게 뭐냐면 사실 원달러 환율인데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거의 뭐 사실 오전장 그다음에 오후 들어서도 변동 없다고 오후 이제 막판에서 급격히 변동이 생겼거든요. 오늘은 일부 지금 개장 초반 변동이 없는데 일단 지금 마이너스가 빨간 불림 켜고 있다는 게 약간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거 외국인 수급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개장 초반 한 5분 전에 비해서 지금 매수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수 금액이 줄면서 코스피도 지금 매수의 어떤 탄력도가 그 지수의 탄력도가 좀 약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 이제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시장을 좀 오늘 오후까지 좀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까지. 네. 일본 니케이 선물 급반등으로 서킷 브레이크 발동. 지금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자산시장이 그야말로 막 휘저어놨네요. 놓아가지고 시시각각 쫓아가기도 굉장히 뭐 버거운 그런 상황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또 우리 이 와중에 기업 탐방. 기업 탐방하고 또 공부해놔야죠. 네. 그래야 또 이제 장마 거치면 또 나서서 뭐라도 또 도모하죠.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같은 생각인데요. 이제 시장이 이제 빠졌다라고 넋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와중에 좋은 기업은 늘 있고요. 급락장에도 올라가는 종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뭐 매매를 좀 못한다 그러시면은 좀 잠깐 손 놓으시고 기업을 좀 더 분석해보는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사조 동화원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사조 동화원이 지금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1953년 설립돼서 1989년도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고 제가 탐방 갔을 때가 지난 7월 이제 말인데 회사 입장에서 3년 만에 기업 탐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사실 뚜렷하게 정보가 그렇게 없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도 떨어졌던 기업인데 제가 유심히 봤던 거는 결국 이제 실적이 이제 꾸준히 올라온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하에 이제 탐방을 진행을 했습니다. 동사는 이제 제분 사업, 그다음에 생물 자원 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나눠져 있고 제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밀가루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요 브랜드는 이제 맥선이라고 하는 주요 브랜드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그 제분 협회가 있습니다. 대략 7개 기업이 있는데 예. 7개의 기업이 거의 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시장 점유율도 큰 변동이 없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23년 기준 국내 제분 시장에서 대략 24%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제분은 원맥을 해외에서 거의 100% 수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데 판매는 국내 이제 100% 또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원맥을 수입해서 가공한 다음에 국내 유통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고객사는 농심, 오뚜기, 팔도, 삼양식품, 롯데자가, 혜태자가 주로 이제 라면을 만드는 업체나 뭐 과자 이런 걸 만드는 업체들에게 주로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주로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상당히 지금 실적을 잘 내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물 자원 사업은 또 크게 나눠지는데 배합 사료, 그 다음에 최근에 펫푸드, 그러니까 애완동물 쪽 사료 사업이죠. 이런 쪽을 지금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배합 사료 같은 경우에는 가축 및 양식, 어류의 그 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쪽은 주로 농협이나 이제 대기업인 한림 이쪽이 거의 꽉 잡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22년도 계열사 일부 공장을 인수하면서 가공 지금 능력을 더 키우면서 점유율을 지금 조금씩 늘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역시 주 원료는 옥수수나 대두박 같은 것들을 해외에서 수입을 한 다음에 가공해가지고 동물용, 그러니까 뭐 돼지나 닭 이런 걸 먹이기 위한 사료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사업이고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게 바로 펫푸드 사업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 애완동물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발빠르게 진출한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동서 2018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18년도 첫 해 매출액이 87억이었는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매출액이 371억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무언가 더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쪽 시장은 대부분 가격 위주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애완동물의 사료를 살 때 브랜드보다는 가격이 싼 거를 많이 구매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가격이 낮아야만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전략으로 지금 이 시장에 진입해서 잘 키우고 있는 거고 향후에는 어느 업종이 될지 모르겠지만 M&A나 이런 걸 좀 통해 가지고 신성장 동력을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실적이 매출액 한 7천억의 영업이익 한 400억 정도 나올 거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장차 좀 먼 미래는 매출이 한 1조 원이 넘는 기업을 키우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계속 볼륨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을 좀 인수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회사를 좀 키우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처음으로 아마 오랜만일 겁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배당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금 수익성이 안 좋아서 배당을 못 했는데 수익성이 증가되면서 부채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배당을 좀 했고 올해도 배당을 늘리겠다. 향후 배당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외국인들 현선물 많이 사네요. 그동안 그렇게 전기전자 흔히 말하는 패덱이라고 하죠. 이렇게 팔더니 오늘 다시 엄청 사들이네요. 그러네요. 예. 예. 그렇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친구들이 사면은 예. 지수 올라가고 판다는 지수 빠지고 하는 그 패턴은 그거 합니다만 여기도 사람인데 그런다고 해서 늘 벌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생각도 해보네요. 지금 만약에 이 대표님 우리 만약 공매도에 있었으면 더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죠? 공매도가 허용됐더라면 이런 맞습니다. 상황 하에서 네, 훨씬 더 시장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웠을 것 네네. 같고 예. 지금 예. 느낌 어떠세요? 지금 이게 어제 본 게 단기바닥 같습니까? 아니면은 단기바닥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이제 어제 봤던 저점 밑으로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어제를 전 단기 바닥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 바닥은 일단 이게 잡았고. 지금
V자 반등일지 U자 반등일지 저는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V자 반등은 아주 빠르게 음. 정상화되는 건데 네. 지금 이 경기 침체 이슈는 좀 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V자 반등이보다는 살짝 반등이 빠르게 나왔다가 또 빠졌다 이런 또 흐름이 눌렸다가 또 당분간 반등 나오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지수가 빠진 상태에서 약간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지금 뭔가 섣불리 안정감을 가질 단계는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급 폭락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시장이 큰 폭으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다행인데 변동성은 대단합니다. 지금 지수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가 4년 2개월 만에 양지수 모두에 발동이 됐는데요. 코스피 현재 4.52% 상승하면서 2,551선, 코스닥도 5.2% 급등하면서 727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의 매도 폭탄을 던졌던 외국인이 953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도 2,634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홀로 3,58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554억 원 사자세, 외국인 역시도 211억 원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 홀로 761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시죠. 오늘은 낙폭이 컸던 업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 반등하고 있고요. 자동차와 생명공학 업종도 강세 보여줍니다. 반면에 복합 유틸리티, 가정용품, 컴퓨터와 주변기기 업종은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조선주가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황 호조가 이어지면서 호실적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 국영 석유기업인 카타르에너지와 최대 5조 원 규모의 LNG 운반선 수주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컨테이너선에 이어서 LNG 운반선 발주가 쏟아지면서 신조선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뚫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HD 한국조선해양 9.38% 급등합니다. 거래가 18만 9천 원. HD 현대중공업도 7.8% 시세를 내면서 20만 500원 선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HJ중공업이 6.63% 강세로 2,975원. 삼성중공업 6.47% 올라갑니다. 거래가 1,700원이고요. 하나오션도 8.16% 강세로 29,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튬 테마입니다. 리튬 테마 어제 5% 가까이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또 크게 오릅니다.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리튬 테마 내에서는 금양이 11.76%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래가 6만 3천 원이고요. 미래 나노텍이 6.59% 올라가면서 1,350원. 강원에너지가 9.43%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11,61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포스코퓨처엠이 7.8% 상승하면서 21만 9천 원. 엔캠도 오늘 장에서는 6.2% 반등 보여줍니다. 16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선주도 반등합니다. 특히 가온전선 상승폭이 큰데요. 어제 LS전선 주식회사의 가온전선 주식이 21,900주 늘었다는 공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가온전선 오늘장에서는 16% 급등하면서 37,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전선도 7.94% 플러스권으로 12,530원. 대원전선이 8.27% 급등합니다. 3,010원이고요. LS도 오늘장에서 5.12% 반등하고 있습니다. 104,700원에 거래 중이고 일진전기 7% 넘게 올라갑니다. 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주 보시죠.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 오늘장에서는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행사인 플래닛 메모리 서밋도 개최됩니다. SK하이닉스 여기서 AI 메모리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 5.7% 반등합니다. 다시 16만 원 선 돌파하면서 16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4.62% 반등하며 74,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HBM 관련주 내에서는 테크윙이 10.6% 시세 분출합니다. 43,300원. 제너셈이 6.46% 상승폭을 점점 키워나가면서 현재 거래가 8,41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DI도 8.43% 급등하며 14,6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나성민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 증시가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장 이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증시 반등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관련 섹터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증시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증시 반등 시에 눈여겨볼 섹터는 바이오 섹터라고 판단합니다. 먼저 매크로적으로 보면 미국이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세 차례의 미국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9월에는 빅스텝, 즉 0.25%가 아니라 0.5%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시기열을 보면 금리 인하 시기에는 특히 바이오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의 직접적인 수혜 섹터로 예상합니다. 또한 바이오 섹터가 과거와 다르게 실제로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향후 기술 수출 이슈들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과 바이오 보안법 정책 등으로 전반적인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종목별로 향후 기술 수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하반기에 풍부하게 포진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급락한 종목들 위주로 수급 쏠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좀 눈여겨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탑픽으로 셀트리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동사는 미국 3대 PBM 모든 업체와 세계 유일의 피하 주사 제형 치료제인 진펜트라 등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3대 PBM 업체 모두 등재되었기 때문에 진펜트라는 출시 첫 해 미국 보험 시장에서 약 80% 커버리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 약 50% 내외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동사는 ADC 플랫폼 업체로 하반기 기술 수출 이슈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3분기, 늦으면 4분기 ADC 관련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수출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기술 수출이 체결되는 경우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레이저 티닙의 병역요법에 대한 글로벌 판매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8월 중순경 FDA 1차 치료제 승인 기대감이 있으며 승인 이후 하반기 실적 증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치료제 상품명인 랭라자 출시 이후 세계 시장 점유율 70% 기대하는 등 하반기 모멘텀이 풍부하다 판단합니다. 네, 지금 어제 폭락 다음에 오늘은 급반등, 지금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서 투자자분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최근 증시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PER 기준 22년 7월 저점인 8.5배를 하회하고 있는데
22년 7월에도 똑같은 이유, 즉 경기 침체 가시화 이슈로 선행 PER이 8.5배를 하회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선행 PER 8.5배 수준은 코스피 기준 약 2,580포인트 선이며 코스피 2,510포인트 선이 올해 확정 실적 기준 PBR 0.9배로 과거 같은 밸류에이션 레벨 이하에서는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지금도 매도세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낙폭과대 성장 우량주를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 판단하며 향후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바이오 섹터와 최근 2분기 실적 흑자 전환에 성공한 조선업 섹터 비중 확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상 항상 선행 PBR 0.9배 미만에서는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금은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을 가질 때라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노선 변경과 또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환율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 연결해서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예, 지난주부터 미 연준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 외환시장 자체가 상당히 유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엔화 가치 자체가 급격히 강세가 되면서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의 환율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커지고 있고 또 예는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환율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최근 흐름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미 연준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통화 정책 기조 자체가 상당히 좀 완화적으로 좀 갈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미 연준이 비컷, 그러니까 25bp가 아니라 50bp의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도 사실은 이제 시장이 기대를 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그러나 최근에 어떠한 주식시장의 급락이라든지 또 말씀드린 달러 약세 이러한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엔화의 초강세 현상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BOJ 회의, 그러니까 통화정책 회의에서 사실 조기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그 후에 우에다 총재 자체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또 내비치면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들 자체가 엔화의 초강세를 불러왔고 또 그것이 우리가 우려했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으로 이어지면서 엔화의 어떤 강세 흐름 자체가 더 거세지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맞물리면서 달러 약세가 촉발됐고 원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어떤 증시 변동성 확대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어떤 강세에 동조화되면서 오히려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자체가 떨어지는 조금 이상한 어떤 현상이 지금 금융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엔원 환율 한 100엔당 1,000원일 때 이 정도면 바닥이다 싶어서 엔화 예금 많이 또 했고 그게 또 950원쯤 왔을 때도 또 추가적으로 엔화 예금이 많이 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850원 갔다가 그게 7월 초순입니다. 850원 갔다가 어제 이제 960까지 치솟은 다음에 지금 이제 한 930 정도인데 40원 정도인데 자 이거 엔이 이제 출렁출렁 엔화 가치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엔테크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조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건 엔테크 자체는 그렇게 권고드리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800원, 뭐 860원, 70원대에서 뭐 다행히 그 엔화를 매수하신 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은 최근에 엔화 자체가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과연 최근에 일본 증시 상황이라든지 또 일본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엔화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강세로 가기에는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최근에 환율 동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원엔 간의 어떤 동조화 현상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엔이 강세로 갔을 때 원도 따라서 사실 강세로 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원엔 환율 자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엔테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히 권고 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 보복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환율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아직은 뭐 영향은 좀 제한적인 부분으로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긴장 관계가 전면적인 어떤 군사 관계로 발전을 한다든지 또 이란과 미국과의 어떤 또 군사적인 충돌 뭐 이러한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원달러 환율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란이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그 이스라엘 공습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전면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기피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좀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보복 자체가 전면적인 중동 지역의 군사적인 어떤 대충 전면전으로 확산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유가가 급등을 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원달러 환율 자체가 다시 한번 뭐 1,400원대 이상으로 급등할 뭐 여지는 분명히 잠재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최근 그래도 좀 안정을 보이고 있는 유가가 과연 앞으로 상승할 건지 아니면 계속 현재와 같이 좀 안정을 유지할 건지 여부가 원달러 환율 흐름에도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은 이제 환율이 그래도 전일 대비 한 5원 이상 내리고 있고 뭐 지수는 크게 뛰니까 우리가 익숙한 그런 어떤 가격 흐름입니다만 최근에는 주식 빠지는 와중에 뭐 원화도 강세하는 그래서 그 통상적인 이론이 잘 안 맞았는데요. 이렇게 좀 시장 논리가 좀 이렇게 또 달라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동성의 힘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뭐 일주일 사이에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또 외환시장 자체가 이렇게 큰 변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빅테크에 대한 어떤 실망감 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사실은 뭐 일부 작용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사실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은행이 사실은 과도할 정도로 유동성을 좀 풀어놓은 상황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엔화의 어떤 엔캐리 자금들 자체가 각종 자산에 사실은 이제 들어갔고요. 그러한 자금들 자체가 한꺼번에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오히려 엔화는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는 뭐 이러한 조금 기현상 자체가 좀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 환율도 사실은 어제 같은 그 주가가 급락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우리가 엔에 대한 어떤 동조화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힘인 자체가 엔화 쪽의 어떤 강세 흐름을 촉발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번 아시아 통화 이러한 전반에 걸쳐서 좀 강세를 유발시키는 좀 기이한 현상을 좀 발생시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글로벌 패러다임이 어떤 변했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유동성의 힘들 자체가 환율에도 사실은 조금 큰 변동성 또 과거와는 다른 추세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환율 시장 또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신호가 또 시장을 흔들고 공포지수가 급등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달러 흐름을 점검하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제 환율을 많이 다루는 날이 됐습니다. 하도 요즘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갖고 말이 많으니까 오늘 준비하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홍춘욱 대표 나오셨으니 특유의 그 직설과 그 뭐랄까요? 한바탕 쏟아 놓으시죠. 지금 거침없는. 최근 시장 흐름 우리 홍춘욱 대표는 어떻게 총평을 남길 수 있습니까? 전에 소장님 뵀을 때 했던 이야기 그대로인데요. 예. 미국 금리 인하가 임박한 건 시장에 되게 안 좋은 징후다. 미국 금리 인하가 임박한 것은 시장이 안 좋은 징후다. 예, 왜냐하면 미 연준은 인플레가 날 때는 신속하게 금리를 인상하는데 인하는 되게 미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미루다 결국 금리를 인하할 때 대부분 어떨 때 금리를 인하하냐면 실업률이 치솟을 때 인하하잖아요. 예. 결국 미 연준이 실업률 상승하면서 노동시장이 무너지는 징후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게 예. 어떻게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뭐 장이 난리가 나니까 또 갑자기 여기저기서 9월 FMC 굳이 기다리지 말고 8월 휴가에서 빨리 돌아와서 긴급 회의라도 해라. 예. 50bp라도 내려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시장으로서는 반가운 일입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에는 보통 안 사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안 사는 게 좋다. 예.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라고. 그때는 반등시 예, 매도. 왜 그러냐면 이제 그만큼 급박한 상황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번, 3번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 그때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그때 제대로 된 반등들이 나온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동산. 네. 예, 이제 그때 가장 시장이 잘 반응하는 게 집값이거든요. 예. 즉 모기지 금리가 떨어질 테니까 모기지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가운데 집값의 상승세가 나오거나 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이제 이거는 불황이 오더라도 짧은 불황이니까 이건 사볼 만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98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한 번밖에 없어서 이게 참 예. 어려운. 우리 소장님 방금 웃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주단지처럼 1998년을 맨날 꺼내 드는 게 금리 인하하고 극심한 불황이 오지 않은 유일한 사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 염화 시중의 미소를 지금 텔레비전에 안 나오지만 짓고 계시는 게 저희들 그때 죽다 살았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20대 청년이었지만 미 연준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절절하게 느꼈던 98년의 그 3번의 금리 인하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예. 미 연준이 경기가 부동산 시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여러 번 확 인하해주면 네. 2020년도 그랬고 98년도 그랬고 2020년 어쩔 수 없이 불황은 겪었지만 그렇죠. 거의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했으면 한 번에 인하할 거면 빨리 제대로 연속해서 인하하는 게 낫고 네. 아니면 천천히 인하하는 게 낫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최악은 뭐냐면 이제 2000년이나 2008년처럼 금리 한 번 인하하고 기다리고 금리 한 번 인하하고 기다리고 이러면 이제 연준을 기다리다가 다 목이 빠져서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실신하는 그런 시장이 출현한다라는 게 저 그림이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저렇게 그 2008년에도 보시면 금리 인하가 초반에는 되게 느렸어요. 네. 그 그림 보이시죠? 저 빨간 예, 선이 예. 미국 정책 금리인데 좋네요. 처음에 금리 인하가 완만하고 회의 때마다 그냥 0.25씩 내리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뒤에 이제 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급격한 빅컷들을 1%씩, 예. 1.5%씩 예. 내렸던 게 기억나실 텐데 네. 저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건 연준도 사태를 제대로 파악 못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저는 뭐 긴급 조치를 하면 처음에는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긴급 조치는 항상 누적되면 그리고 이제 전제 조건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면 그때는 정말 또 최고의 기회가 또 오는 거니까요. 일단 지금 시장은 저는 상당히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고 특히 이제 이 우리가 뭐 시장의 조정이 나오게 됐던 이유도 제가 이제 지난달에 와서 잠깐 설명드리면서
트럼프 욕을 좀 하고 갔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제 그때부터 지금 시작된 거잖아요. 이 시장 상황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꼬이게 됐던 첫걸음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연준 금리 내리지 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7월 17일 날 예. 보도됐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부터 이제 시장에 지금 전부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이 왔는데다가 경제 지표도 안 좋고 또 일본 중앙은행이 이상한 짓 하고 하니까 시장이 지금 꼬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경기는 아직 살아있는 중이니까 연준이 신속하게만 대처하면 네. 충분히 부동산 시장 살아나면서 다시 또 내년 이맘때는 그때 그랬지 그럴 수도 있는 여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연준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파월이 트럼프한테 저렇게 욕을 들어먹고 해줄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환율은 어떨까요? 달러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빅스 인덱스 예, 그 예. 공포 지수 상승할 때는 예. 일단 원화 자산은 좀 조심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일본에 동조화 된다 그러지만 예. 그는 우리가 일본 엔에 동조화 되는 건 평화로운 시기에 동조되는 거고 급박한 위기의 구간들이 올 때는 죄송합니다만 미국 시카고 선물 시장만 봐야죠. 그래서 빅스 지수 지금 50을 잠깐 넘었잖아요. 예, 예. 이러면 이제 2020년 코로나 때 이후 최고치인데 이 정도로 공포 지수들이 부각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건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큰일 났다.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일만 생기면 전부 지금 불 꺼진 영화관에서 불이야 그러면서 누군가가 앞으로 뛰어가기 시작하면 다 계단에서 우리가 압사당하는 것처럼 지금 어제가 사실 아시아 시장 압사의 날이었고 네, 예. 충분히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왜 이런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냐면 65까지 뚫었군요. 이 빅스 지수의 상승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 전공이 이쪽이었습니다. 대학원 전공이 이쪽이었는데 이 지수들을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충격은 잘 안 오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빅스 지수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역사상 최저였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한 번 충격이 어떤 이유로든 오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그 뒤에는 충격이 여진이 30에서 50 사이를 계속 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자자들이 이제 한번 안정적인 시장 좀 뭐랄까요? 음악으로 이야기하면 모데라토 정도를 가고 네네. 아르고 정도를 가고 있다가 졸리잖아요. 하고 있다가 뭐가 쾅 친 거예요. 네. 치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나를 쳐서 깨울 거라는 걸 알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거죠. 아, 예. 사람이 이제 그냥 예. 호르몬이 바짝 긴장한 정글에 마치 처음 들어간 사냥꾼처럼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슷한 일만 퍼져도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 이전에 있었던 변동성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 못했다는 게 저 그림이 나오잖아요. 저렇게 낮게 역사상 최저 레벨의 빅스 지수였거든요. 저게 그 트럼프의 발언하고 암살 때 두 번 네. 저렇게 튄 다음에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 운동 딱 하고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도둑물 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차트 혹시 2020년 차트를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때도 코로나 왔을 네, 때. 코로나가 왔을 때도 보시면 엄청난 변동성이 있은 이후에 그 뒤 주가가 폭등하든 폭락하든 그 뒤 강력한 변동성이 한 달 정도 계속 이어집니다. 보통 이게 최소 한 달이고요. 저 정도까지 치면 네. 6개월 정도 갑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각오를 좀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시장이 이제 격렬한 변동성의 장세가 온 거고 프로들이 돈을 버는 장세가 온 거죠. 이건 지금 뭐 저 트레이더들 중에 숙련된 트레이더들은 지금 거의 물반 고기반이라고 느끼면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을 겁니다.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예, 거예요? 지금은 추세 매매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은 변동성 매매인데 지금 장중에 60을 넘었던 게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38.57인데 우리 그동안에 뭐 14, 15에 길들여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있고 길들여져 있었고 20만 넘어도 아유 변동성 커졌다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30을 넘으면 그다음에 60이지. 그러니까 예, 그런 40, 것들, 50은 예.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유에 따르자면은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그냥 저 한숨 자다가 꽝 때리는 그 심벌스 소리에 깼는데 예. 이제 입가에 침 닦고 이제 바짝 앉아야죠. 예, 언제 또 빵빵 칠지 1815년 모르니까. 서곡처럼 대포를 쏜 거죠. 그 정말 클래식 공연에서 대포를 쐈잖아요. 그러네요. 대포를 예, 쐈네요. 대포를 쏜 거죠. 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다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매매 안 하던 맞아요. 사람까지 다 매매에 참여하게 그렇죠.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어떤 레벨을 정해두시고 물타는 정도로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또 급등했을 때 손절,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손실은 봤습니다만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고요. 뭐 저처럼 이제 자산 배분 펀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네. 왜냐하면 이제 금이랑 채권 좀 팔아가지고 주식 사면 또 한 1년 지나면 짭짤하니까. 왜냐하면 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저 빅스 지수의 과거치를 제가 좀 가능하면 보자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저게 터지고 난 다음에 한 3, 4개월, 그러니까 짧게는 1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인데 네. 그 뒤에 대부분 올라요, 주가가. 그러죠. 네. 네. 왜냐하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방만함을 이제 버리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복사되는데 엔비디아면 사면 돈이 복사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분석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입이 쑥 들어가면서 이제 돈 삭제를 한번 경험하는 돈 거죠. 삭제를 한번 경험한 다음부터 조심해지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보수적으로 바뀌거든요. 네. 사람들 대중 머니, 매스 머니가 보수적으로 바뀐다라는 것만큼 시장에 매력적인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2,700억 불인가요, 우리 워렌 버핏이 들고 있는 현금이 이제 워렌 버핏이 영감이 이제 좋아하면서 지금 만면의 미소를 띠고 사고 있겠죠. 그러니까 현금 엄청 비중을 늘렸다고 하던데. 그 애플 주식을 49%를 팔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 정말 천재죠. 오늘 좌우지간 프롤로그로 그냥 이 코너가 다 끝날 판이네요. 오늘 화냈지 이야기 좀 환노출 화냈지 화냈지도 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시려고 나오셨는데 네. 자, 이렇게 ETF가 됐건 뭐가 됐건 금융상품을 고를 때 보면은 거기서 이게 환해지형입니다, 환노출형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 뭐 전반적으로 다 개념까지 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까지. 예, H는 사지 마세요. H가 해지되는 거. 예, 해지된 건 사지 마세요. 예, 그 아주 핵심입니다. 간단 명료하네요. 예, 우리나라는요, 아까 방금 빅스 지수 보여줬지만 저 빅스 지수가 치솟을 때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변동성이 엄청나게 치솟고 대체로 환율도 급등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주식에서 깨지는데 환해서라도 먹어야지. 먹어야 되는데 그걸 네. 환 해지를 해놓으니까 먹기는커녕 이제 비용만 1년에 연 2에서 3%의 비용만 나갑니다. 우리 국민연금 요즘 환해지 거의 안 합니까? 나갈 때 바깥에 약간. 약간. 그러니까 이제 저 한국은행이랑 그 통화 수합 좀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만기가 정해져 있는 돈들을 좀 수합한 정도의 거래니까요. 일부 고요. 이제 2016년 제가 국민연금 나올 때 이미 환해지를 다 오픈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었고 그 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잘 나오잖아요. 물론 2022년은 한 대 맞았지만 그건 네. 이제 주식 매도 금지 명령 때문에 그랬던 거고 어. 그 한 해를 제외하고 보면 국민연금 성과가 그 뒤로 굉장히 좋아진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만 오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한 종목 투자한다. 환해지를 고민할 만합니다. 나는 다른 종목 투자 안 해. 그냥 이것만 하고 난 환해지에서 미국 국채 사서 그냥 이자 3% 맞을 거야. 이런 분들은 환해지해도 돼요. 그거는 3% 딱 픽스 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닌 여러 종목을 갖고 있다. 네. 내가 뭐 한국 국내 주식도 갖고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다. 그러면 달러 자산을 들고 있는 건 환해지를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 같은 장에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환노출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환노출 상품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수익률 차트들을 한 번만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 폭락하는 구간에 대체로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저 폭락하는 구간에 달러 강세인 게 2022, 23년이 잘 나옵니다. 저때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익률을 중화시켰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해지보다는 환노출이 좋고 특히 환노출을 고민하셔야 되는 분들은 우리 국내 원화 자산을 깔고 가시는 분들은 해외에 투자하실 때는 환노출 상품을 꼭 좀 투자하셨으면 또 좋겠어요. 환해지 하다 보면 약간의 또 수수료가 또 더 들어요. 연 2에서 해지 3% 정도. 특히 해지 일본에 가셔서 미국 달러 해지하신 분들은 5% 정도의 연 수수료를 부담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수수료로 매년 한 5%씩 부담하시다가 이번에 10% 벌었다고 좋아하시는데 그 안에 깔려 있는 암묵적인 비용들을 감안해 보면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홍 대표도 지금 제도권에 계시고 지금 투자 자문하시는데 너무 세게 말씀하신다. 그런 상품 내놓는 그 ETF 회사들이 좀 반성해서 좀 뭐
간곡히 좀 부탁드리는데 미국 리츠 언헤지드 돼 있는 미국 리츠나 미국의 그 하일드 펀드들 언헤지 상품들 이런 것 좀 잘 내서 네. 저희들 포트폴리오의 외연을 확장시켜주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상품들 빨리 그 상장 폐지하고 언헤지 돼 있는 좋은 상품들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 수익률도 좋아지고 우리 모두 좋아집니다. 그렇죠.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더니만 의외로 해치 비용 많이 드네요. 많이 떼가네요. 그러니까 네. N에 했다면 정말 그러게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네. 참 1,000만 원 포트폴리오 들어봤어야 되는데 오늘 생방송이라 아쉽네요. 1,000만 원 갖고 무슨 포트폴리오입니까? 그냥 한 종목 몰빵이지.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다음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또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또 외국인들 현선물 모두 매수를 보여주네요. 네. 아우, 일본 니케이도 대단합니다. 어제 12% 넘게 급락했는데 그거 갖다 네, 다 또 회복할 빠르게. 정도네요. 어쨌거나 변동성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